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여전히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열세인 트럼프가 바이든 후보를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선거 당일 투표율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치달으며 공포 심리가 전 세계 증시를 짓누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이 잇따라 봉쇄 조치 재개를 밝혀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진 데다가 대선 등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경기 부양책 지연까지 겹치며 투심이 극도로 위축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매출 67조 원에 육박합니다. 분기 실적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는데요. 영업이익도 2년 만에 최대 실적을 올리며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이버 3분기 1조 3,608억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운 겁니다. 특히 네이버가 일본 계열사 라인과 지홀딩스 경영통합과 관련해 매출을 구분 변경하며 라인 매출은 올 3분기부터 연결 매출에서 제외했는데 라인 매출까지 포함한다면 사상 최초로 분기 매출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독일 증시, 특히 프랑스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통점이라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금 셧다운, 락다운 공포가 현실화가 됐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로 알려져 있는 시카고가 지금 일단은 도심 폐쇄를 지금 시설 폐쇄에 들어간 곳들이 많습니다. 음식점에서 지금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됐다. 시카고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왔고요. 일일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코로나19 상황 심상치 않고요. 또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적게는 2주부터 4주까지 일부 시설 폐쇄 또 기관 폐쇄에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지금 굉장히 시장을 어렵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에 비해서 오히려 또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 안팎까지 지금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완화 방침이 이낙연 당대표의 입에서 어제 유튜브 생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이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고요.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상위법이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으로 그대로 멈춰 있을 확률도 여전히 있다. 이런 작은 희망을 지금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작은 희망에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작은 수구에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종잡기 오늘 어렵다라는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벌써 목요일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하고 내일은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하나 또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면서 상담 예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소식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오후 들어서 어제와 비슷한 패턴이에요. 다시금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자, 객장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개인이 다시 한번 좀 매수세를 좀 이끌면서 좀 시장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 대비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쏟아내는 가운데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전 시장 네이버, LG화학, SK케미칼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젤과 제넥신, 펄어비스 등의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OCI 그리고 외국인과 동일하게 SK케미칼,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젠, 바디텍메드 등 이전 진단키트 그리고 셀레믹스 등의 종목 등의 좀 매수세가 집중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시장 또 한마디로 정리하기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 속 수혜주 찾기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어서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오전 시장 좀 하락
확산 속에서도 일단 이런 그 수혜주들을 찾으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로나 재확산 공포, 아무래도 3월 달의 모습이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 등이 유럽과 이 미국 시장에서 나온 측면 등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일부 부담을 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 그간 뭐 상대적으로 여타 요인, 뭐 양도세 이슈라든가 여러 요인 등에 따른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이었었던 점 등과 더불어서 이런 개인의 매수세가 글로벌 시장 대비 상대적인 선방을 좀 이끌어내는 모습이고, 이 코로나 확산세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측면 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선방하는 모습이지만, 일단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강세 다시 한번 유의 깊게 봐야 될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워낙 많이 접해 보셨고 뭐 내용도 아시겠지만, 이 관련주들 관련해서 키포인트는 바로 수출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출에 대한 증가 여부가 이 관련주들의 주가 성패 좌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올해 상반기는 워낙 수출 급증한 측면 등이 주가도 당연스레 화답한 반면에 뭐 그 이후 하반기라든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기 대비해서 더 증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런 진단키트 수출 증가세 하반기에 들어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주요 수출처죠. 뭐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 수가 되려 증가하는 추이다라는 점은 우리 진단키트 관련 수출이 4분기에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지속된다라는 것으로 시장을 해석한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요인 등이 좀 관련주들 강세를 좀 이끄는 가운데 뭐 시젠, 바디텍메드, 수젠텍, 뭐 바이오니아 등 전반적인 관련주 강세가 시장 내에서의 특이점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시장이고 이제 주말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일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내일 시장 역시도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는 사실상 모멘텀이라든가 저가 매수를 노릴 만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선별하느냐라는 것이 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점에서 사실 진단키트주들의 상승과는 좀 반대로 이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최근 주가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를 조심스레 좀 타진해볼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건강기능 관련 식품주들 뭐 올해에 이어서 좀 내년에도 좀 고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 최근 주가는 좀 힘을 잃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그러한 전망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 성장 등과 더불어서 이 OEM이라든가 ODM 관련 업체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스레 이 코로나로 인한 건강관리 관련 관심이 높아진 점도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점에서 뭐 콜마, B&H, 뭐 서흥, 노바렉스 등에 있어서 이 저가 매수 측면으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장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자동차 업종은 그나마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아웃퍼폼 잘 나오고 있고요. 뭐 충당금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가 실적 선방했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향후 큰 그림 좀 그려봐도 될까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3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 빅베스트, 총당금이 들어오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체격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 총당금을 제외했을 때는 그건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총당금 제외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현대차와 뭐 기아차의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1조 8,200억, 기아차는 1조 2,300억 정도의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가 뭐 신차 판매가 확대가 되고, 또 이 부분이 재고 축소, 또 가동률 상승, 인센티브 감축 같은 이런 자동차 업종의 어떤 선순환 좋은 구조로 그대로 좀 적용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뭐 SUV나 이 럭셔리 역도차에 대한 판매 비중이 확대되면서 또 긍정적인 이런 그 ASP의 믹스가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빅베스 같은 어떤 대외 변수가 뭐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 총당금을 이미
상당히 반영하면서 어떤 리스크나 이런 부분을 많이 줄여둔 상태에서 기아차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부분을 제외하는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3분기 호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4분기 때는 더 기대감을 더 키워주는 현재 상태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영향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이제 자동차 업종이 먼저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 4분기 판매는 처음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도 이 플러스 성장 기록이 확대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내년에도 이 큰 폭의 판매 회복이 지금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어떤 볼륨 모델 출시 확대를 통한 실적 이익 개선 강화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에 대한 지속 여부가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이 현대차 그룹의 실적 펀더멘탈 핵심은 역시 고마진 신발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대 기아차의 실적 판매 견조세는 2022년까지 사이클을 봤을 때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런 이유가 신차 출시에 대한 라인업이 지금 확정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제너시스 80, 이 미국 판매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태고, 전기차 전용 브랜드죠. 이 아이오닉의 런칭까지 예정돼 있어서 어떤 그 기아차와 현대차에 대한, 특히 이제 이 G80과 아이오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기아차보다 현대차에 대한 관심은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아차에 오히려 지금 더 현대차보다는 더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조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은 이 조정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현대차보다 기아차 쪽에서의 조정 영업이익률이 더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은 1조 1,8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기존의 컨센서스였던 7천억 정도를 그 이상을 더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주 좀 이야기를 해볼게. 이번 조정 국면에서도 배터리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일단은 4분기 증시 주도주 배터리 관련주들이 여전히 꼽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배터리, 삼성 SDI도 그렇고 앞서서 발표됐던 LG화학 같은 경우도 호실적으로 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금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발표한 영업이익이 2,673억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20%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 매출로 봤을 때는 최대 분기 매출인 3조 872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삼성 SDI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펀더멘털로 봤을 때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은 생각 대비해서 좀 많이 안 가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상반기에 많이 급등을 했었죠. LG화학도 그렇고 삼성 SDI도 큰 폭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식시장이 약간 차익에 대한 위험이 돋보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약간의 펀더멘탈적으로 반영을 많이 못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역시 테슬라의 원가 절감 목적치가 예상보다 컸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약간 위기의식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차익에 대한 부분에서 노출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4분기 이유를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 SDI는 특히 중대형 배터리가 실적 견인하고 있는데요. 4분기 때도 영업이익은 늘어난 한 3,26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런 서프라이즈 정도의,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도 컨센서스를 3,000억 이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본다고 한다면 이 4분기가 3,20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이 주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한번 저가 매수 관점에서도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관련주 향방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컬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묻혀있긴 한데 여전히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중국 베이징에서 오중전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오늘 폐막 앞두고 있는데 중전회 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는 5년 임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5년에 최소 5번 이상의 전체 회의를 갖도록 당원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순번대로 1중전회, 2중전회, 5중전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1중전회라는 것은 집권 1년 차에 열리기 때문에 당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고요. 2중전회는 공산당의 헌법 수정이라든지 고위급 인사가 확정이 됩니다. 이제 집권 2년 차에는 3중전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경제 개혁 조치들이 주로 논의가 되고요. 또 5중전회 같은 경우는 4년 차에 열리게 되는데 차기 5개년 경제 계획을 심의한다든지 달라진 국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중국이 성장할지 또 산업 발전 정책을 이룰지를 결정하는 회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개최된 게 오중전회인데 이게 어떤 이슈가 논의가 됐기에 전 세계가 일단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가장 근거는 정책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가을 상기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 주석제를 부활시키게 되고요. 또 정치국 상무위원 숫자도 7명에서 5명 내지 3명으로 줄일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황제에 걸맞는 1인 절대 권력을 강화시켜서 반대파를 억누르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관련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향후 5년간의 경제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2035년까지는 미국의 GDP를 추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청사진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초 위기에 빠져 있는 1대1로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외교 관계 그리고 미국 경제도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신흥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또 국내 자원과 소비로 활용한 새로운 발전 모델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이 논의됐는데 이런 모든 청사진들이 내년 전인대에서 승인이 되면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향후 5년 동안 중국 경제 운용 설계도가 논의될 예정이잖아요. 경제 정책 방향이 이제 바뀔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중장기로 보면은 미중 패권 전쟁은 피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출 주도의 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경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게 5년간의 경제 정책의 골격입니다. 14억 인구라는 그 잠재력을 10분 활용해서 디지털 산업 고도화도 추진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국가 장래를 자활 하이테크 분야에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언론에서도 집중 보도하고 있는 수출과 함께 내수를 강조하는 쌍순환 발전 모델을 확정하게 되고요.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1대1로 국가들을 묶어서 중화권 5G 생태계를 만들면은 중국은 화이도 구할 수가 있고요. 중국의 그 전략 하이테크 분야의 산업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서비스라는 새로운 산업 정책이 제시가 됐는데요.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도 도입되고요. 이제 해외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이라든지 감세 정책을 집중적으로 이제 주입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차기 이 5개년 계획이 담기게 될 핵심 산업 육성과 관련된 발전 방향들을 미리 짚어보면 증시도 조금 가늠이 될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네, 이제는 미국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그 탈아메리카 정책과 함께 내수 중심의 경기 순환이죠. 쌍순환 발전 모델이 가장 핵심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패권 전쟁이 아니더라도 현재 중국인들의 그 나이를 보면은 평균 77.3세로 아주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고요. 또 농촌 잉여 노동력도 지금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임금 상승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호주의 대두로 인해서 가공 무역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 경제에 의존하는 이런 발전 모델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현재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스마일 커브를 보면은 중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가공이나 조립이라는 노동 집약적 공정에 아주 집중되고 있는데요. 세계 공장인 중국이 언더독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중국 제조 2025나 중국 표준 2035를 추진했지만 미국이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소비 중심으로 한 내수 확대를 모색하는 동시에 공급 측면의 개혁도 서두르게 되는데요. 소비 부족은 아무래도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워낙 심각하고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계가 채무 상환 부담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또 사회보장제도가 미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14.5년 계획 동안에 풀어내겠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공급 측면의 개혁을 위해서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산업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여기에 중국 정부가 보이는 손을 이용해서 시장의 개혁을 자신이 선도한다는 겁니다. 정부 주도로 핵심 기업을 M&A 한다든지 혼합 소유주의 개혁을 통해서 지배력을 좀 더 강화시키고 또 반도체와 같은 핵심 부품의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뭐 반도체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미국의 견제도 좀 중국이 예상대로 그리고 계획대로 반도체 굴기에 성공할 것이냐 이 부분도 계속 시장에서 관건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지급률 70%까지 올릴 수 있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중국 정부가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보안 문제로 화해를 지목했고요.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반도체 회사인 SMIC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자금융 목표 달성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은 SMIC 같은 경우에도 막 14나노미터급의 그 공정이 들어갔는데요. 우리나라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2세대가 뒤처져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그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의 그 극자에선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미국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산 장비도 다 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중국은 시장 점유율이 자국산이 20%에 머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마저도 외자 기업인 삼성전자, 인텔, TSMC가 6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토종 반도체 내수 점유율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전 전략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나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책 당연히 나올 텐데 어떤 것들이 좀 나올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손쉬운 칩 설계 분야 쪽에서는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칩 제조라든지 파운드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작고요. 기술력 수준도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IC 제품의 무역 적자 같은 경우에는 2천억 달러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중전에서는 반도체 자금률 향상뿐만 아니라 고도화 실현시키기 위해서 8가지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회로 선폭별로 기업들의 세금 우대 정책을 쓴다든지 중요 설비 수익과 관련된 세금 정책이 논의가 됐고요. 또 IPO라든지 반도체 펀드를 통해서 대출 정책을 가다듬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연구개발 정책이라든지 수출입 정책, 또 인재 정책, 지적재산권, 그리고 시장 응용 정책이죠. 그러니까 전자정부를 건설한다든지 데이터 센터 건설을 독려하고 정부가 데이터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런 정책도 논의가 됐고요.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그 투자를 장려한다든지 분업 협력을 한다든지 국제 표준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국제 협력 정책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중국이 이런 그 핵심들과 관련된 반도체 부분에서는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하이엔드 설비라든지 원자재 수급이 차질을 빚는다면 국산화 정책은 아무래도 삐걱거릴 수밖에 없지 않나 보입니다.
미국이 지금 화웨이 제재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반사이익이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흐름 자체가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디지털로의 산업 고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다만 각 산업별로 디지털 보급률은 세계 평균에 상당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저부가가치 상품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의 속도를 낼수록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회사 쪽에 수혜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3분기 경기 실사지수죠. BSI를 보면은 매출 기준으로 해서 95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중국의 디지털 분야 여타 보조금 정책이 우리 기업까지도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4분기에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업 환경도 110으로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처음으로 100을 상회한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중국 사업 전망이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봤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주도 1대1로 프로젝트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신경전이 굉장하잖아요. 해법이 좀 나올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1대1로 관련해서 꽉 막혀 있는 상태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술자라든지 노동자 이동이 멈춰섰습니다. 이로 인해서 1대1로 국가들에 추진됐던 철도나 도로, 항만, 공항, 수도 같은 수많은 인프라 사업이 전부 올스톱된 상태고요. 또한 1대1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악화되면서 IMF의 긴급 대출을 요청하고 있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인프라 프로젝트가 재개되려면 최소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이들 지역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해서 현재는 1대1로 사업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산 백신 보급이라는 건강 실크로드를 통해서 연성 국가의 관계를 좀 더 확대시키고 있고요. 또한 1대1로 관련된 후진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5G 통신망으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4G 기지국기나 장비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깔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국가들 같은 경우는 5G 기지국을 4G로 바꿔주기 위해서 싼 가격을 지시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인프라를 깔아주겠다. 또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이나 쇼핑, 의료도 지원해주겠다. 또 스마트 시티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와 관련된 디지털 실크로드로 가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역으로 중국의 문화라든지 컨텐츠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중국보다 질 높은 우리나라의 K-팝이라든지 K-컨텐츠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수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환율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20원대, 30원대 구간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때요? 원화 강세를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원화 강세는 그 달러가 기조적인 약세 추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강세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데요. 안전한 백신 이용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선 연준이 금융 완화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달러 약세는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선 그 승자 확정까지는 최소 3주 이상이 걸린다는 점에서는 리스크 회피성 매수세가 안전통화인 엔화, 스위스 프랑, 유로화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원화는 위엔화의 그 상당한 그 강한 동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엔화가 최근 들어와서 6.64위엔까지도 절상이 됐습니다. 중국의 수출은 10월 달 들어서도 계속 잘 나가고 있고요. 또한 금융 완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중 간의 금리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위엔화는 1달러에 6.5위엔, 그 이전에 얘기했던 포치라는 단어가 이제 지워지게 됐다는 거죠. 미국 대선 뒤에 정치 불확실성이 계속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 1달러에 1,100원선이 붕괴되는 일도 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수출 기업에 이게 부정적 영향으로 향후에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당연히 이제 뭐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달러 하락폭이 커지면은 자동차나 전자 같은 수출 기업들은 제품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원화 가치가 1% 오르면 수출은 0.51% 감소하는 우리나라의 그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패션 의류, 전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에다 생산 공장을 두고 있고요. 또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결제 통화를 다변화시켰습니다. 환율에 의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흡수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화학이라든지 정유, 철강, 목재,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달러가 떨어지면은 생산성이 상승할 수가 있고요. 또 항공이나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외화 차입금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가적으로는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행 산업이라든지 그 소비재를 수입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수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워낙 강세가 된다면은 내수 관련주에도 관심을 좀 두셔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게 미 대선 좀 여쭤볼게요.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면 이제 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고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 증권 시장은 누구의 승리로 좀 베팅을 합니까? 네, 현재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그 격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1, 2% 아주 박빙이고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0.4%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재 그 도박사들이 볼 때는 트럼프의 그 승리 확률은 40%, 그리고 바이든은 한 60%로 보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트리플 블루, 그러니까 바이든 승리, 그리고 상하 양원도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가 봅니다. 이 때문에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계속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주시장에서는 리스크 온 현상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권 교체에 따른 혼란을 무식해서 그런지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40선을 좀 오르내리고 있는 것도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JP 모건 체이스의 그 민주당 정권의 아웃퍼폼 지수가 소위 말해서 트럼프 지수인 언더퍼폼 지수를 지금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특히 주시장에서는 그 바이든의 승리를 지금 점치는 그런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를 살펴보면 확률적으로 미 증시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는 증시가 좀 기대감에 오르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 증시도 재미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트럼프는 최근 들어서 벼랑끝에서 역전 승리의 냄새를 좀 맡고는 있는데요. 이 때문에 워낙에 대선 한도가 요동을 치고 있어서 빅스 지수가 전혀 지금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0선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2016년도 대선 때도 정권 교체에 따른 가능성 때문에 빅스 지수가 올라갔고 일주일간 주가는 1.9%나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기업들을 보면은 지난 30년간을 봤을 경우에 일주일 전부터 상승 확률은 플러스 3.8% 정도 되고 있는데요. 투자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2000년 대선 때 플로리다 개표 결과와 같은 현상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당시 아델 부시와 민주당 엘고 간의 법정 소송까지 가는 국면에서 연방 대법원이 재검표 정지 명령을 내리고 나서야 S&P 지수가 하락이 멈췄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빅스 지수가 좀 떨어진다면은 법정 소송 가능성이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빅스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시장의 혼란 때문에 투자가들은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뚜렷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돈노 리포트 이어집니다.
돈워리 포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원칙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일주일에 2종목 공개해드리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월요일 그리고 나머지 화, 수, 목, 금 중에 한 종목 공개해드리고요.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말씀드린 뒤에 2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합니다. 편입할 종목은 노란톡에서 3시에 공개하고요. 노란톡은 서울경제 이주연 검색한 뒤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예,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보시면 누적 수익률 올라갔습니다. 147%. 일단 IA가 어제 상한가 진입을 한 부분이 굉장히 또 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유비큐어부터 동아화성뭐 역시나 잘 달렸던 종목들 매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예, 오텍, 레몬 18% 잘 달렸었죠. 자, 모두 다 빠져나간 종목들이에요. 지금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도 마찬가지로 잘 달렸었고요. 동일고무벨트, 써니전자 모두 다 큰 수익률 냈습니다. 다음 보시죠. 베스맥, 서현탄메탈, 진양산업 그리고 아쉽게 NHN, 에이텍은 빠져나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두 종목 손절 그리고 IA가 이제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 종목들 이제 2종목 남아 있는 거죠. 드림시큐리티, 사마알미늄 2종목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IA는 결국에 오늘 포트에서 익절을 하신 것 같고요. 관련 종목들 3종목인데 AS 한번 해볼까요? 네, IA부터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IA는 어저께 제가 설명드리면서 시가갭 정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아침까지 이제 한번 보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상한가 들어갔다가 이제 한번 풀리고 절반 정리하라고 말씀드렸고 안 풀리면 이제 남은 거는 내일 아침에 갭을 보자 했는데 시가를 제가 시가에 그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 어제 미국장이 좀 급락이 나오는 바람에 시가 갭이 뜨지를 못하고 그냥 어제 종가 부근에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인 두 번째는 사마알미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조금 소실폭이 커요. 그런데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좀 손절 라인을 갖다가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이제 넓게 안 잡지만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 러프하게 잡았고요. 목표가도 좀 크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하락 출발했을 때 저점에 좀 매수를 더 하셨다면 잘하신 것 같고요.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손절가 이탈 안 한다면 계속 보유 관점으로 가져갈 거고요. 자, 드림시큐리티입니다. 드림시큐리티가 지금 전저점 부근을 살짝 60선 조정까지 받았다가 지금 양봉으로 나와주는데 내일 아침에는 5일선이 좀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가부터 상승 출발을 해서 5일선 위에 안착을 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드림시큐리티도 이번에 반등장이 21선 부분까지 한번 올라올 거고요. 여기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이 상승 흐름을 갖다가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면 괜찮은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간단하게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음봉으로 눌리는 자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미국장 영향으로 시가부터 굉장히 크게 하락을 시켜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800포인트 저항 구간까지의 상승의 중심자리에서 죽지 않고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800포인트 저항을 강하게 지금 뚫어놨고요. 820포인트, 825포인트 사이가 중심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장도 오늘 어제 급락에 따른 선물 시장의 반등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나쁘지 않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갭 구간의 지지라인 부근에서의 어제 종가가 마무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시장은 지금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여러분들 종목들 잘 대응하셔가지고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추매할 종목은 추매해서 빠지셔야 되고
그냥 보유해서 빠져야 될 종목 빠지고 올라와도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짧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투자 전략들 뭐 이렇게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종목 공개 있나요? 네, 오늘 게릴라 종목 공개. 드디어 오늘입니까? 네, 기다렸습니다. 예, 두 종목 후보군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두 종목 중에 후보군은 우리기술투자와 그리고 삼성출판사입니다. 일단 우리기술투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기술투자는 가상화폐 관련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업비트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두나무라고 있는데요. 예전에 카카오증권 뭐 이래가지고 지금 증권 플러스로 앱을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했던 그런 곳이고요. 현재 이제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익성이 좋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예전에 가상화폐들이 막 급등할 때 이렇게 동전주에서 어마어마하게 10,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던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조정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이 받았다가 N자 상승치로 지금 상승폭이 꽤나 올라온 종목이고 4,000원대 저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을 왜 보냐? 단기적으로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들의 랠리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관련주를 지금 한번 포트폴리오에 담아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단기 시세를 어차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몇 배를 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삼성출판사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지금 양봉으로 좀 변신을 해 있는데 유아용 그 출판물 뭐 이런 거 만들고 사무용품 만들고 뭐 해서 파는 아트박스라는 그런 회사들도 이제 가지고 있고, 재무제표는 무난합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종목인데 그렇게 대단한 수익은 아니고요. 그냥 꾸준하게 오랫동안 시장에서 잘 이렇게 지내온 종목인데, 자회사의 스마트 스터디의 지분을 19%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터디가 뭐냐면 그 아기상어 캐릭터를 지금 가지고 핑크퐁 채널 이런 부분들을 IPTV에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아기상어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고 뽀로로 이후에 제2의 이제 뽀로로라는 그런 캐릭터 상품이 된 아기상어인데요. 앞으로 성장성이 좀 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이 스마트 스터디가 내년에 IPO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괜찮게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번 강하게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치고 다시 상방향으로 추세를 전환을 하는 그런 그림에 있기 때문에 요게 이 상승 추세가 요번 시장 반등과 함께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그래서 상단의 저항대까지는 한 10% 정도는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스마트 스터디 이제 투자를 한 삼성출판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두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시 정각에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시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어떤 분들 나오시는지 잠깐 볼까요? 김선윤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